요즘에 날씨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처음 녹화할 때만 해도 네. 덥다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 사이에 네. 으스스하게 추운 날도 있었고요. 맞아요. 비도 오고 네. 오늘은 또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햇빛도 엄청 세고 그런데 진짜 저는 이제 날씨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날씨가 좀 변덕스럽긴 한데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신호요? 네. 이렇게 뭐 근데 저는 딱히 신호를 받은 게 없는데. 지구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아프다고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늘 느낌이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헌법 프로그램이잖아요. 관련이 있나요? 기후 위기도 헌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내 생활 속 헌법에서는요, 기후 위기와 관련한 생활 속 헌법 현장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니 누나 근데 오늘 기후 위기 때문에 왔는데 이쪽은 무슨 일로 온 거예요? 기후 위기랑 가장 밀접한 장소죠. 기후가 바로 날씨잖아요. 네네네. 날씨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곳, 기상청이에요. 아. 기상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후와 헌법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오늘 좀 어떤 분이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상청 기후정책과에서 일하고 있는 손윤석 사무관입니다. 사무관님, 야. 저희 오늘 기상청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네, 물론입니다. 저희 다 구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벌써 저 봐봐요. 치국입니다. 이게 1441년 조선 세종대왕 시절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발명된 기상 관측 기구인데요. 전국에 한 300곳이 넘는 곳에 이 치국이랑 여러 가지 장비들을 설치를 해서 기상 관측, 특히 강수량을 수치로 측정해서 중앙 정부에 보고하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옛날서부터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300곳에 설치를 네. 했다고 하니까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위에는 그럼 저게 인공위성. 네, 저게 2010년에 정확히 발사된 천리안 1호라는 기상 위성을 5분의 1 크기로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을 저희가 달아놨는데요. 이거는 세종대가 아니죠? 세종대가 아닙니다. 네. 예, 이게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네네. 쟤는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를 관측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넓게는 호주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영역을 이제 10분 간격으로 좀 촬영을 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대기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 요소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옛날에는 우리 조선 땅에 비만 관측을 했다면 네. 이제는 약간 아시아 전체를 훑어보는 예. 위성을 띄운 나라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예.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국가기상센터라고 전국으로 나가는 네네. 예보들을 모두 생산하는 곳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네네. 오, 기상청의 브레인, 기상청의 그렇습니다. 두뇌 아닌가요? 날씨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핵심. 됩니다. 예. 우와. 근데 여기 되게 영화 세트장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국가기상센터 종합관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국에서 이제 관측되고 있는 뭐 위성이든지 레이더든지 관측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감시하고 분석하면서 날씨 예보를 내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깨알 같다. 이거 눈이 좋아야지 여기서 일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는 네. 최고의 기상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고의 기상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날씨 예보나 뭐 일기예보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다 수집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날씨 예보도 하고 또 위험 기상 상황이 되면 기상특보도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고 긴급한 순간에 긴급 재난 문자 또 발송을 하게 됩니다. 저희 문자에 찌익하고 오는 거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비가 많이 오는 순간에는 빠르게 대피하실 수 있도록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약간 컨트롤 타워 느낌이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받는 그 문자가 사실은 엄청난 국가 기반 시스템을 토대로 발생되는 문자인 거죠. 사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에 이런 기후 변화가 굉장히 많이 변화무쌍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금 과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변화가 된 수치적으로 그런 게 있나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또한 지구 대기 하층의 습도도 해양과 육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언제든지 위험 기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놓여 있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년 사이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호우가 계속해서 빈발했던 만큼 이러한 기후변화에서는 자유롭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2년 8월 8일에 서울에 특히 강남 쪽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라든지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맞아요. 야, 저거 이게 어떤 화면이에요? 게임인가요? 약간 캐릭터 능력치 같은 것 같은데. 알록달록하네요. 이게 사실 기후변화 상황 지도라고요. 저희가 기상청이 개발한 기후변화 예측 모델이 있고 그걸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미래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그 화면입니다. 미래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거예요? 네, 고온 극한 기후 지수라고 적혀 있는 이 파트를 보시면은 왼쪽 그래프들은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잘 해냈을 때를 가정한 이상적인 결과이고 오른쪽 파트는 우리가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했을 때를 나타내는 건데 2100년대 폭염 일수를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에 비해서 몇 배 이상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난 못 살아. 이게 지금 아열대 기후가 어디까지 북상할 것인지를 예측한 지도예요. 지금 현재 상태고 네. 요거를 이렇게 살짝 올려버리면은 네, 지금 강원도 이제 산지 일부 지역을 빼고서는 전부 다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생태계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 뉴스나 뭐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을 때랑 기상청에 와서 듣는 거랑은 제가 체감하기도 훨씬 다른 것 같아요. 위기의식이 훨씬 생기네요. 그러면 사실 뭐 30년 후 이런 거를 우리가 하루하루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시민들이 가장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는 뭘까요? 저는 전기세가 너무 좀 올라가는 게 예, 여름철에 이제는 에어컨을 밤에도 못 끄겠더라고요. 맞아요. 열대야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대야가 좀 뭐 과거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었고 이제 미래 예측 정보에서도 열대야가 굉장히 많이 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와. 있기 때문에 뭐 그거 말고도 아까 각종 기상 재난들이 점점 더 한 번 발생하면 더 강하게 발생하고 그런 강한 호우의 빈도도 더 증가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진짜 뭔가 기후가 좀 이상하네. 이게 진짜 기후 위기인가 하는 것들을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체감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헌법 제 34조를 보면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국민 보호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머. 이 기후 위기의 현황을 감시하고 예측하는 일도 이제 국민 보호의 하나의 좀 일환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 감시 예측법이라는 법률도 기상청이 소관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후 위기 관련된 업무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렇게 기상청에 와서 기후 변화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기후위기 말로만 한다고 달라지진 않겠죠. 네네. 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쵸. 오늘도 빠질 수 없죠. 네. 기후위기 헌법설 전문가를 만나러 갈까요? 아, 갈게요.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강풍이 몰아칠 것 같은데요. 빨리 그러니까요. 가야겠어요. 오늘도 헌법설 전문가 박민철 변호사님 저희가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철입니다. 저희가 사실 기후 위기를 주제로 생태학적으로도 이야기해보고 과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거를 네. 헌법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없죠. 네. 네, 기후 위기랑 헌법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 질문 먼저 던져볼게요. 네네.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여름에 더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막 23년도 더웠고 24년도 덥고 계속 더워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그렇죠? 여름에 막 맞아요. 온열 환자 이래가지고 네. 23년에는 한 20명, 30명 이렇게 계속 죽어요. 매년 온열 환자가 증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으면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사람이 더워서 죽었어요. 네.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약간 우리가 뭐 법정 다툼을 한다 그럴 때 네.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 맞아요. 죽었으니까. 근데 하늘을 원망할 순 없잖아요. 막 구름에다 대고 그렇게 할 수 태양에 없죠. 대고. 네. 없죠. 그렇죠. 뭐 하늘 대고 날씨한테 소송 네, 걸 뭐 수도 신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국가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날씨를 어떻게 관장해요? 2020년에 헌법 소원이 우리나라에서 하나 제기가 됩니다. 없고. 야, 나라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기후 위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 도대체 나라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 헌법 소원을 누가 제기했는지 아세요? 바로 청소년이 시작을 합니다. 와, 학생들이요? 학생들이요. 왜요? 뭐 교실에 에어컨 안 틀어줬나? 학생들이 책을 외워주면 거기다가 영유아들이 들어옵니다. 영유아 62명이 들어와요. 영유아. 그러니까 영유아까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 꼬마들이요? 꼬마들뿐만 아니라 더 재밌는 건 태아도 들어갔어요. 심지어 아니 근데 한 명이 그 친구들이 뱃속에 있는 아기요? 뱃속에 있는 그렇게도 태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 그 되게 친구들이? 재밌는 게 뱃속에 태아도 들어갔는데 소송 진행 중에 태어납니다. 얘가. 어머. 얘가 태어나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해서 걔가 이름을 넣어요. 어머. 기후가 악화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 미래죠, 사실. 네. 지금도 굉장히 덥고 이러지만 점점 더워지고 뭐 홍수가 나고 기후와 관련되는 악화된 것들은 점점 문제가 생기니 이거는 약간 상징적으로 지금 현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문제를 더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한 거죠. 아. 그리고 이 소송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불러요? 아기들이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기 기후 소송이라고 얘기해요. 아기 기후 소송. 네. 아기, 그러니까 검색해 사모 보시. 뚜뚜루 이런 것처럼 그 맞아요. 예. 귀엽네요, 되게. 아기 잘하시네요. 기후 소송. 아, 네. 노래 잘하시네. 네. 노래 잘하셨네. 뭐. 아기 기후 소송. 근데 아기 우리 기후 소송. 성인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뒷짐지고 있는데 음.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더 앞장서서 한 정부의 거죠. 일침을 가한 거네요. 맞습니다. 와, 대단하다. 내가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뭘까요? 무슨 권리가 침해당해가지고 헌법소원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주장했을까요? 뭘 뭘까요? 시원해야 될 권리인가? 시원해야 될 권리 뭘까요?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환경권. 그 층간소음 할 때 그렇지. 그때도, 네. 그게 같은 거예요? 바로 환경권입니다. 그게 35조에서 얘기한 쾌적하게 환경을 누리면서 생활할 권리. 그러면 콩콩대는 위층이 나한테 피해를 준 것처럼 그렇죠.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맞습니다. 나라도 나한테 피해를 준 거다? 피해를 준 거다. 그다음에 환경권 35조에는 그 뒤에 규정이 국민과 국가는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이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만 의무도 있는 게 거네요. 아니라 나라들도 그렇고 나도 우리도 환경을 보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무도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나라에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거 환경을 쾌적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나라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계속 놔두면 점점 환경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없게 되죠. 그게 바로 환경권을 침해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똑똑하네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환경권을 침해하는데 그럼 나라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를 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정책을 만들어라 이거죠. 정책을 만들어라. 네. 가장 문제는 뭡니까? 환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탄소 배출. 탄소. 정확하시네. 탄소 배출을 네. 줄여야 되겠죠. 근데 자, 탄소를 줄이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나라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는 규제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공장에서 너무 환경 오염이 되면 규제해서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탄소를 거래한다라고 해서 네. 돈을 내고 네가 탄소를 배출하려면 탄소 배출권. 돈을 그렇죠. 네. 탄소 배출 이런 걸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정부가 정책을 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기업. 배출하는 기업. 네. 등에서. 그렇죠. 공장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규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게 되면 그 기업에 당연히 제한이 오고 기업은 어려워지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기업에 그러면 재산권이라는 것을 침해하게 되겠죠. 재산권. 재산권.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네. 거기엔 당연히 국민이라고 하면 기업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공장을 못하게 해. 그러면 내가 공장으로 돌리고 있는 내 재산이 침해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기업에서는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 더 나가셨어. 네. 너무 중요한 문제죠. 15조에는 직업의 자유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직업을 자기가 선택하고 수행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렇게 환경권과 관련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헌법적 권리가 다시 충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환경권,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와 그다음에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권리, 즉 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인류애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재산도 이 지구가 살아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거니까 환경을 지키는 게 훨씬 더 급선무일 것 같기는 한데 또 노동자, 근로자의 입장이라면 환경은 내가 죽은 나중의 일이고 맞아요. 지금 당장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내 가족의 입에 풀칠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그러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겠죠. 그렇죠? 그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지를 이 세 가지 권리의 충돌을 가지고 풀어나가겠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판결. 근데 근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건 너무 맞아요. 약간 그쵸. 골리앗과의 싸움 같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래도 졌을 것 같아요. 아기들이. 아기들이 졌다. 네, 아기들이 졌다. 네. 그리고 당장 우리가 정말 국가가 제 몫을 다 안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몇십 년 후에 초래될 결과를 미리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결과는 아기들이 이깁니다. 어머. 오, 대단하다. 청소년이 이깁니다. 기적이 또 안 아기 됐는데. 뚜뚜루가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당연히 나라에서도 기후를 어떻게 줄여나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겠죠. 그래서 30년까지 얼마를 감축하겠다. 또 30년부터 49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30년까지의 계획은 헌법상 괜찮다. 그 정도는 잘 세웠어. 네. 라고 했는데 30년부터 49년까지의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헌법 불합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건 헌법 불합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했어. 미헌. 그러니까 끝. 이게 아니라 헌법 불합치는 뭐냐면 내가 시간을 줄 테니 헌법에 맞도록 입법을 하세요라고 하는 게 헌법 불합치예요. 그래서 올해 26년 2월 28일까지 입법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만드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2월이요? 2월 28일 끝났어요. 기한이 넘었어요.
아직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한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는 국회의 기후특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고 기술적, 과학적으로도 근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쵸. 내가 5년, 10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다른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도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보면서 이걸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30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0년부터 49년까지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예산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입법 과정에 동참해야겠네요. 동참도 하고 국민도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걸 실천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경권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다른 헌법적 가치들, 권리들 그걸 고려해서 입법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 우리는 동참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런 게 필요하면 좀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야, 근데 저는 이번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환경 기후 때문에 법정 다툼이 발생됐다는 것 자체로도 이 환경 기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근데 이런 게 바꾸는 거예요. 누가 소송할 생각을 하나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헌법 소원하면 피곤한데 누가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맨날 말로만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나라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고 하니까 정말 더 적합하고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가 되는 거죠. 청소년들한테 한 수 오늘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고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적 흐름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탄소 감축 요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산업이나 일자리가 상당히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 그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좀 이런 게 가장 부담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기업 차원에서 보면 탄소 배출을 감축하게 이행하는 이행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배출을 하려면 기존의 어떤 설비 교체뿐만 아니라 공정 개선이나 에너지 효율 같은 걸 개선해야 되거든요. 또 친환경 원자재나 대체 소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뭔가 제품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도 기존에 계산되지 않았던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많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시멘트 같은 에너지 다소비 그리고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 많은 나라이거든요. 그런 특성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막대한 우리나라 기업에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막대한 그 부담을 안게 되는 중소기업 부담은 사실은 중소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건 예를 들어 생산 공정이나 그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는데 그거를 감축하는 요구를 받거든요. 당연히 대기업보다는 그 전력 요금의 부담의 여력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시설 또 공장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은 벽에 이게 들어가는 단열재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이러면 그 건축 그 자재를 새롭게 쓰려면은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구매를 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여야 되는데 그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대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늘 그 재투자나 설비 투자를 위한 재원을 늘 갖춰 나가고 있는데 기업들은 사실은 초과 이윤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여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런 그 탄소 배출에 관한 다양한 대응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정해서 빠른 속도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업들은 사실은 에너지나 전력 요금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과 투자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장 친화적 탄소 중립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탄소 감축하고 산업 경쟁력이 이 양립 가능한 방향으로 고민하고 가야 된다. 기업의 경쟁력도 놓칠 수 없는 문제고 탄소 배출도 해야 된다면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정부도 기업도. 서울 새활용 플라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가 바로 버려지는 것들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네네. 산업을 일으키는 곳인데요. 들어가 보실까요? 좋습니다. 서울 새활용 플라자 섭입니다. 섭. 섭! 서울 업사이클 플라자. 섭! 다양한 게 이렇게 전시가 돼 있네요. 여기가 소재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휴지통에 넣을 때는 쓰레기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니까 되게 훌륭한 소재로 보이네요. 맞아요. 이뻐요.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와. 뭐지? 소재 은행이라고 하는데. 우와. 오. 와. 그 창고형 할인 마트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데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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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은행은 처음 네. 와봐요. 네, 소재은행은 그 새활용 소재를 일반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네네. 돈을 받고 파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소재를 우리가 일명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소재화 시킬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라고 부를 때 꽃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쓰레기라고 부르는 거랑 네. 소재라고 부르는 거랑은 어감이 네네. 전혀 다르네요. 네네. 맞아요. 구경해봐도 돼요? 네네네. 여기는 뭐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병뚜껑이나 페트병은 많이 보시지만 네네. 저희 소재은행의 특징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소방호스, 오. 네, 119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우와. 거는 저희가 좀 특이한. 게다가 이게 소방호스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야, 이거 실제로 만져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네. 그렇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건 119라는 기업에서 이 소방호스를 통해서 가방을 만들고 그 아. 판매의 일부분을 그 119 대원들한테 후원하는 와. 그런 업체도 야, 있습니다. 너무 좋은. 업사이클링을 2번 하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요즘에 많이 레저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패러글라이더 최근에 들어왔는데요. 호응이 좋고 방금 전에도 175g 사가셨는데 61원으로 저희가 판매했어요. 61원이요? 예, 예, 예. 1원도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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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습니다. 아까 패러글라이드 보셨잖아요. 네네. 여기 보면 이 가방을 보시면 힌트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착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완전 가볍습니다. 야들야들하고 네네. 가벼워요. 그니까요. 엄청 가벼운데. 네. 우와, 가방이 이렇게 이걸 메고 낙하선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네. 그 생각했는데. 네네, 안 아. 돼요. 깃털처럼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그리고 대표님이시죠. 회사를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신 건지 계기가 있었을까요? 계기라. 그러니까 좀 옛날 얘기긴 한데 네. 그 한 2017년도, 18년도 근데 중국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저희 쓰레기 들고 가서 그걸 재활용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거기도 안 받아서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던 시기가 있었어요. 재활용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 신발을 팔 수 있고 그럼 이 신발에 좀 버려지는 자원들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현재 업사이클러가 된 지 10년 정도 됐고요. 한 2017년도에 우연한 기회로 업사이클을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재활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취미처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저희가 DIY 키트를 만들고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들려주는 반응은 어때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업사이클 키트, 그게 재활용이라는 단어 자체조차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시대였고요. 근데 지금 2026년인 지금은 그래도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조금 알고들 계시긴 해요. 그래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쓰고자 하는 욕구도 많이 생겼고, 네, 저는 약간 그런 단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환경성을 얘기를 하지만 네. 소비자들을 직접 만났을 때는 친환경성을 강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친환경성은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필요한 행위인데 필요가 없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난 친환경성이니까 사라 라고 하는 구걸이에요. 아, 그렇죠. 좋은 가치를 위해서 그렇죠. 너희들이 소비를 해라. 그래서 한두 번이면 괜찮죠. 네. 근데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유지에서는 아니다. 그렇죠. 그냥 라고 예뻐서 살 수 있어야죠, 물건을. 그렇죠. 필요해서 사고. 그렇죠. 기후 위기라는 말 오늘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탄소 배출 절감을 일상 속에서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 분을 저희가 만나러 왔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네. 네. 이분 찐입니다. 찐이세요? 네. 진짜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네. 만나서 직접 들어보실까요? 좋습니다. 아, 들어가시죠. 여긴가요? 네. 오. 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줄리아님. 아, 네. 누나가 말씀하셨던 이 찐이 줄리아님이시군요. 그러니까요. 아. 여기가 줄리아님이 운영하는 가게예요. 이름이 노노샵입니다. 누누샵? 노노샵. 노노샵. 맞아요. 노 아니면 노 플라스틱. 그래서 아. 노노샵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노노샵. 아. 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패키지 없이 그런 재료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그런 용기를 이제 쓰지 않고 구매하셨던 경험하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안 먹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도 없는 거죠. 네. 우리 줄리아님이 이렇게 네네. 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앞장서서 실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서 탄소 중립 홍보대사가 되셨어요. 그죠? 와. 네, 맞아요. 탄소 중립 이제 녹색 전장 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네네.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좋게 봤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홍보대사 같이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같이 하게 됐고. 근데 대사님이라고 부르셔요. 어머. 줄리안이 아니라 네, 대사님. 안녕하세요. 줄리안 대사님. 줄 대사님. 줄 대사님. 네. 와, 근데 줄리안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 기후 변화나 이 환경적으로 언제부터 신경 쓰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엄마 아빠가 어릴 네. 때 이제 유기농 가게 운영하셨어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조금 더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뭐 환경에 대한 관심 좀 더 있었다가 기후변화가 그때 되게 중요한 다큐 나왔을 때 2007년도 불편한 진실 이제 엘고 전 부통령이 이제 만들었던 거 있어요. 네. 보고 약간 이게 뭐지? 뭐가 되게 큰 거고 되게 중요하고 뭐가 정말 인류에게 엄청 우리가 뭐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좀 들면서 관심 가졌다가 이제 매니저님한테 혹시 환경을 된 거 들으면 꼭 내가 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서 조금씩 더 이렇게 목소리 내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줄리아님은 이제 벨기에에서 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도 잘 알고 유럽 쪽도 잘 아실 텐데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차이 같은 게 어떻게 달라요? 확실하게 이제 막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이 완전 잘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도 당연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매년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하위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어디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독일 기관에서 하는 건데 매년 67개국을 평가를 해요. 근데 한국 작년에 이제 64위, 3위에서 거의 꼴찌. 들어갔었던 거예요. 너무 창피한데요? 한국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활용 진짜 잘해요. 근데 재활용은 기후변화 싸움에서는 생각보다 미비한 부분이에요. 하하. 10% 미만이에요. 우리 다 분리수거는 세계 최고잖아요. 최고예요. 그렇죠, 세계 최고죠. 콜드플레이도 한국 그 팔찌 왔을 때 네. 횟수율을 네. 그렇죠. 1위 찍고 맞아요. 99%. 99%. 그러니까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네. 근데 기후변화 대응은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나 한국에서 안 그래도 이렇게 산업이 많고 네. 하니까 국가 차원으로 배출량 조금 많을 수밖에 없다. 음. 그런데 앞으로 석 달 안 쓰겠다라는 동맹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내년에 한국 순위를 확 올라가게 할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모든 에너지 중에 석탄이 가장 탄소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은 약간 가끔씩 조금 늦게 시작하지만 근데 훨씬 잘하잖아요. 훨씬 빠르게 하잖아요. 빨리. 내년에 우리 이제 또 1등한 기념으로 다시 인터뷰를 해야겠네요. 진짜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줄리아님은 이제 홍보 대사님이기도 하고 그쵸. 환경운동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CEO이자 파운더이기도 하잖아요. 네. 환경권과 재산권 혹은 근로의 어떤 자유가 충돌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세 가지 분야를 다 아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을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논쟁된 부분이에요. 해외 가도.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건 소통이라고 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프랑스 박사가 있어요. 근데 그 박사가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농업 같은 것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혼자 연구했다가 내년 당사자들이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농부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농부들도 하고는 싶어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탄소 중립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이상이라고 봐요. 네. 진짜 왜냐면 99%일 다, 거예요.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쵸. 기후 위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혼자서 이 모든 짐 안고 가기에는 이거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소통 통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 많이 하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돈 들지만 행동 안 해도 돈 들거든요. 예를 들면 요새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미국에서는 자연재해 보험으로 못 들어요. 왜냐면 사고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돼요? 집값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는 무조건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후위기도 같이 엮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도 사실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알고 있는 어떤 한국 대기업이 헝가리에서 네. 이제 공장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많아졌어요. 네. 근데 사고 많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러 갔던 사람이 원래 거기는 에어컨 필요 없어요. 근데 공장에도 에어컨 없고 집에도 에어컨 없어요. 왜냐면 필요 없으니까. 네. 근데 기온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채로 일하기 시작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가 막상 그냥 뭐 동물들을 위해, 북극곰들을 위해 생각하는데 사실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재산권, 우리 노동권, 환경권 다 같은 뜻으로 사실 움직이고 있는 건데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왜 어떻게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미래에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맞아요. 이게 환경이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네. 경제랑도 엮여 있고 맞아요. 법이랑도 엮여 있고 네. 뭐 우리 건강 모든 게 엮여 있으니까 가끔씩 환경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남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러닝 혹시 좋아하세요? 네, 저 러닝 좋아해요. 러너요. 네. 러너죠? 네. 자, 근데 갑자기 기후변화 때문에 네. 여름에 못 뛸 수 있잖아요. 네. 너무 더우면 힘들어요. 그러면은 환경을 위해서 네. 내가 뛰고 싶어서 네. 나도 기후변화가 조금 막는 것도 내 아의 직접적인 관심과 관련돼 있는 그쵸,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진짜 환경에 관심 없는데 나는 밖에서 뛰고 싶어. 밖에서 자전거 타고 싶어. 그러려면 기후변화 막아야 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좀 그렇게도 맞네. 바라보는 것도 어떤 거대한 걸 위한 것보다 네. 우리를 위한 것도 있다라고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박수.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역시. 앞으로 못 뛰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저는 싫어요. 실내 싫어요. 예. 저 이제 그냥 무조건 잼통이랑 네. 그런 거 다 안 버리고 늘 들고 다닐게요. 용기를 지니고 다니세요. 용기를 갖고 다니겠습니다. 저는. 네. 예. 좋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자주 접하던 기후 위기라는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헌법을 통해서 풀어봤어요. 맞아요. 저는 헌법이 이렇게 우리 생활이랑 가까이 연결돼 있는 건 줄 몰랐어요. 맞아요. 예, 사실 시국위부터 이제 기후 소송까지 거의 뭐 600년 동안 저희가 같은 질문을 지금 반복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해온 질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답을 우리 청소년들이 헌법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다는 점도 정말 인상적이면서 또 자랑스러웠어요. 맞아요. 헌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네, 헌법이 참 어렵고 동떨어진 건 줄만 알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내 생활 속 헌법으로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